유럽 선진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26년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로 향하던 이민 흐름이 멈춘 사이 유럽의 가족들이 한국 장기 체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가족들이 캐리어를 끌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한 독일 엄마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유럽이 잃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것, 안전. 그리고 한국은 그 일상을 아직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레나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범죄와 교육 문제를 다루는 특파원이죠. 제 기사에는 늘 비슷한 문장이 붙었어요. 최근 치안 악화로 인한 주민 불안 확산, 학부모들 야간 등하교 우려 표명 같은 것들이요. 어느 도시를 취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든 런던이든 바르셀로나든 상황은 비슷했죠. 저녁이면 거리가 비고 부모들은 아이 손을 더 꽉 잡고 어깨를 움츠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 어느 날 편집국에서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요즘 유럽 가족들이 한국으로 간대요. 처음엔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관광지로는 충분히 매력적하죠.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짧게 방문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비자부터 학교, 집, 언어까지 모든 게 걸린 결정이니까요.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전통적인 이민 선호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로 가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와중에 한국 체류 비자 관련 문의만 늘어났다는 점이었죠. 특히 가족 단위 장기 체류 쪽이요. 저는 일단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통계청 자료, 이민국 보고서, 학교 입학 현황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숫자는 언제나 현실보다 느립니다. 현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며 서 있었죠.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제 눈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가족들이 보였어요. 유럽식 코트를 입고 커다란 캐리어를 끌며 짧게 자른 아이 머리가 눈에 띄었죠. 프랑스어가 들렸고 독일어가 섞였고 영국 억양도 분명했어요.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한두 가족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졌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국제공항이니까요. 문제는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지쳐 보이는데 동시에 묘하게 풀려 있었어요. 마치 긴 전쟁이 끝난 사람들처럼요.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선 혼자 다녀도 돼?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대답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짧은 대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선진국 가족이 피난처를 찾는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반발을 불렀습니다. 선진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요? 과장 아닌가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하지만 그날 입국장은 너무 붐볐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요. 저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가 지나가고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지나가고 피곤한 얼굴들이 계속 흘러갔죠.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도착했다는 표정이 아니라 드디어 안전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마드리드 거리에서 매일 보던 긴장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독일인 부부가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둘 있었는데 큰아이는 10살쯤 돼 보였어요. 작은아이는 유모차에 앉아 있었죠.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왔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관광이 아니었어요. 출장도 아니었죠. 그들은 살기 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서울일까요? 왜 한국일까요? 유럽에도 안전한 도시가 있어요. 스위스도 있고 북유럽 국가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를 선택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취재는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라 제 상식 전체를 걸고 하는 확인 작업이 됐어요. 저는 첫 번째 갈등을 붙잡았습니다. 유럽이 나빠진 걸까 아니면 한국이 특별한 걸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죠. 이 사람들은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 필요가 무엇인지 저는 끝까지 파고들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는 학교로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국제학교 상담실에서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았죠. 숫자를 봐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그럴까요? 그곳에서 저는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만나게 될 텐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강남의 한 국제학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교문 앞의 공기는 묘하게 단정했어요. 아이들이 뛰는데 소란스럽지 않았죠. 차가 지나가도 경적이 거의 없었어요. 소리보다 질서가 먼저였습니다. 유럽의 학교 앞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상담 담당자는 화면을 켰습니다. 대기자 명단 숫자가 뜨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 짧은 로딩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뜨는 순간 저는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어요. 230명. 작년 같은 시기보다 몇 배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요즘 계속 이래요. 저는 국적별로 정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록이 재배열되는 순간 제 시선이 굳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일본, 미국, 중국 등 회사 파견 주재원 가족이 중심이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직업란을 확인했어요. 핀테크 개발자, 자동차 부품 디자이너, 금융 분석가, 프리랜서 번역가.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근무지 없음, 주재원 아님, 본국 회사 유지, 재택 승인. 저는 그 문구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재택 승인, 1년 체류, 자녀 교육 환경. 그리고 거의 모든 문장에 같은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전, 안전한 등하교 환경, 안전한 야간 활동, 안전한 대중교통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어요. 절박함이었죠. 그때 제 눈에 작은 복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상담실 한쪽 벽에 붙어있던 안내문이었어요. 학생 교통카드 등록 방법. 이건 별것 아닌 안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봤습니다. 유럽에서 아이의 교통카드는 곧 부모의 불안과 연결되니까요. 아이 혼자 대중교통을 탄다는 건 대부분의 도시에서 아직 금기였어요. 저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혼자 다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부모님들이 놀라세요. 근데 한 달 지나면 익숙해지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랑스 국가번호로 시작하는 국제전화였어요. 상담 담당자가 받았죠. 상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자 받았어요. 입학 가능한가요? 저는 그 떨림을 알아챘어요. 관광 예약의 떨림이 아니었죠. 그건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떨림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담당자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전화가 끊긴 뒤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와요. 다들 급해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할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표정들이에요. 뭔가 터지기 직전 같은. 상담이 끝난 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교정 안쪽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어른의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죠. 위험하지 않으니까 굳이 붙잡지 않는 것. 선생님 한 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 있었어요. 마드리드였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았죠. 두려움이 섞이지 않은 웃음. 그게 이렇게 귀한 거였나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이의 웃음에서 두려움을 빼는 게 사치가 됐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전이란 단속이 아니라 신뢰가 작동하는 상태다. 여기선 아이를 믿었어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 신뢰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신뢰가 정말 작동할까요?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나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그 독일 가족. 피곤했지만 밝았던 얼굴들. 그들이 정말 이곳에서 원하던 걸 찾았는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학원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진짜 얼굴이 나오니까요. 유럽에서 밤은 경계의 시간이에요. 그곳의 밤은 피해야 하는 시간이 됐죠. 거리는 비고 남은 사람들은 긴장하고 부모들은 아이를 절대 내보내지 않아요. 저도 마드리드에서 밤에는 택시만 탔어요. 지하철은 위험했고 걷는 건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여기서 밤은 계속 이어지는 나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밝았고 지하철역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거리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혼자 걷는 아이, 둘이 수다 떠는 아이, 손에 간식을 든 아이, 폰을 보며 천천히 가는 아이.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차들이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이가 건너는 동안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죠. 경적도 없었어요. 저는 한 편의점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고 물건을 사고 나왔어요. 점원은 그냥 계산만 했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당당했어요. 돈을 내고 거스름 돈 받고 인사하고 나갔죠. 유럽이었다면 점원은 아이를 계속 쳐다봤을 거예요. 훔칠까 봐요. 이 장면을 찍고 싶었지만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장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눈앞의 풍경은 분명했어요. 밤 9시인데 초등학생들이 걷고 있었죠. 두려움 없이요. 부모도 없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유럽에서 늘 듣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잠깐이야. 관광객이라서 그래.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야. 너만 운이 좋았던 거야. 저는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위험을 인정하면 도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개인의 문제로 돌렸어요. 내가 과민한 거야. 애를 너무 유약하게 키워서 그래. 요즘 부모들이 너무 예민해. 저는 그 논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인터뷰를 더 이어갔어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엄마는 말했습니다. 런던에선 아이를 혼자 못 보냈어요. 절대로요. 12살인데도요. 그런데 여기선 아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요. 친구들이 다 혼자 다닌대요. 처음엔 제가 말렸는데 아이가 울더라고요. 왜 나만 못 가게 하냐고요. 프랑스에서 온 엄마는 말했죠. 지하철이 무서웠어요. 파리 지하철은 정말 이제는 말하기도 싫어요. 냄새도 심했고 사람들도 이상했어요. 여기선 무서움이 줄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확실히 줄었어요. 아이 혼자 보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들의 말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담담해서 더 무서웠죠. 담담한 사람이 국경을 넘는다는 건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니까요.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불안이 쌓였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아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에선 제 차가 3번 털렸어요. 3번이요. 그래서 차 안에 아무것도 안 뒀죠. 선글라스도 동전도 아무것도요. 여기선 차 안에 노트북 두고 내려도 그대로 있어요. 처음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왜 두고 내렸을까? 근데 정말 그대로 있더라고요. 스페인에서 온 엄마는 말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선 소매치기 당했어요. 가방을 열었는데 지갑이 없더라고요. 언제 가져갔는지도 몰랐어요. 여기선 가방 열고 다녀도 괜찮아요. 물론 조심은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경험이 아니에요. 패턴이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유럽은 안전을 잃었고 서울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찾기로 했습니다. 유럽 가족이 실제로 늘었는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감동이 아니라 현실이 되니까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출입국 통계를 보는 순간이 제 기사에서 가장 차가운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가운 장면이 오히려 가장 뜨거운 결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요. 다음 날 저는 출입국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출입국 민원실은 늘 비슷한 공기입니다. 무표정한 형광등, 종이 냄새, 조용히 깔리는 키보드 소리. 복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 조용히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저는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유럽 국적 장기 체류 비자 흐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체류요. 그는 잠시 저를 훑어보고 화면을 돌려줬어요. 2024년과 2025년 숫자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급증. 프랑스 가족 단위 체류는 전년 대비 68% 증가. 독일은 73%, 영국은 81%, 이탈리아는 무려 94%였죠. 스페인도 76%였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체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프로 보니 더 확실했어요. 2023년까지는 완만했던 선이 2024년부터 급격히 올라갔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늘었어요. 특히 주재원이 아닌 일반 가족들이요. 본국에서 재택 근무하면서 한국에 체류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코로나 이후 재택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는요? 그가 화면을 다시 조작했어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연장 신청도 많고요. 비자 종류와 체류 사유도 화면에 있었어요. 삶의 질, 자녀 교육, 안전한 환경, 의료 접근성. 저는 특히 삶의 질이라는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유럽에서 삶의 질은 문화와 복지의 상징이었어요. 오페라, 미술관, 긴 휴가, 여유로운 카페. 그런데 여기서 삶의 질은 더 단순했죠. 밤에 걷는 것, 아이를 혼자 보내는 것, 가방을 놓고 다니는 것.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늘 들었던 어디나 비슷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걸요. 어디나 비슷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달랐죠. 숫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국제학교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연장률, 만족도, 돌아간 이유를 확인했어요. 체류 연장률은 78%였습니다. 돌아간 사람 대부분이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본국 가족 문제였어요. 부모 간병, 회사 복귀 요청, 비자 만료 같은 것들이었죠. 적응 실패나 생활 불만족은 5%도 안 됐어요. 그건 중요한 차이였어요. 떠나는 이유가 실패가 아니라 사정이라면 이 선택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실제로 재입국 신청도 많았어요. 한 번 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요. 한국 생활을 다시 시도하고 싶다는 사유가 많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집요하게 확인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요소. 학교 시설? 아니었어요. 교통 편의? 그것도 아니었죠. 문화체험? 더욱 아니었어요. 음식? 의료? 다 아니었어요.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이 안전. 그 두 글자였어요. 압도적인 1위였죠. 전체 응답자의 87%가 1순위로 꼽았어요. 2위는 대중교통 이용 편이었는데 이것도 결국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맞아요. 아이가 혼자 지하철 타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유럽도 50년 전엔 그랬어요. 제 어머니 세대도 그렇게 자랐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사라진 뒤에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 시선이 바뀌는 장면이요. 숫자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어요. 저는 그 평범함이 실제로 어떻게 아이의 얼굴을 바꾸는지 봐야 했습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사람만이 의미를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밤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더 늦게요. 더 조용한 시간에요.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는 시간에요. 유럽이라면 가장 위험한 시간이죠. 하지만 서울은 과연 어떨까요? 그때 제가 본 장면은 기사 제목이 아니라 제 삶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순간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알았죠. 제가 찾던 건 특종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걸요. 밤 9시. 유럽이라면 아이는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부모는 창밖을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한 번 더 체인을 걸어야 하죠.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커튼을 닫고 아이가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밖은 위험해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었죠. 절대 혼자 나가면 안 돼. 그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밤 9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려고요. 아파트 단지 아래 편의점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뛰지 않았어요.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마치 나처럼요. 마치 위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처럼요. 그 아이의 표정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혼자 걷는데 웃고 있었죠. 두려움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언제부터 아이의 웃음이 이렇게 귀한 게 됐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조카를 떠올렸어요. 마드리드에서 혼자 편의점에 보냈던 적이 없었죠. 12살인데도요. 보내려면 어른이 따라가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상이라고 믿었죠. 조심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의 장면은 다른 정상이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정상인 곳. 그게 위험하지 않은 곳이었죠. 믿어도 되는 곳이었어요. 세상이 아이를 지켜주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저는 한국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회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럽도 한때 이랬을 거예요. 제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우리 때는 밤에도 뛰어다녔어.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놀았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잃었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요. 어느 순간부터 거리는 아이들의 것이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선 아직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들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걸었어요. 응, 지금 올라가. 그 통화는 불안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공유였죠. 엄마가 우유 사올에서 사왔어. 곧 도착해. 딸기 우유도 샀어. 목소리가 밝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혼자 다니는 게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럽 부모들이 원하는 건 더 큰 집도 더 좋은 학교도 아니에요. 최신 교육 시스템도 화려한 문화시설도 아니죠. 그들은 딱 하나를 원해요. 아이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빼는 것.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게 여기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풍경을 봤어요. 아이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학원 가방을 맨 아이, 친구와 걷는 아이, 편의점을 들락날락하는 아이들. 누구도 뛰지 않았어요. 누구도 두리번거리지 않았죠. 그냥 걸었어요. 마치 자기 집 거실을 걷듯이요. 안전하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한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헬멧도 안 썼어요. 느리게 페달을 밟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어요. 밤에 혼자 자전거? 그건 부모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죠. 밤 9시 혼자 자전거 타던 여아 실종 같은 뉴스 제목이 떠올랐어요. 두 남자아이가 농구공을 튕기며 지나갔습니다. 내일 몇 시에 올래? 한 4시? 오케이. 공 가져올게. 그들은 계획을 짰어요. 내일도 혼자 올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니까요. 이게 허용된 자유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반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학원이 끝난 거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어요. 5명쯤 됐죠. 모두 초등학생으로 보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한 아이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다들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럽이었다면 그 시간에 거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집에 있을 거고 어른들만 긴장한 얼굴로 걷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밤거리의 주인이었죠. 저는 편의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점원은 카운터에서 여유롭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감시하지 않았죠.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들어와서 라면을 샀습니다. 점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뜨거운 물 조심하세요. 그게 전부였죠. 경고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법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요. CCTV 개수나 경찰 순찰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경찰 숫자가 아니라 사회가 아이에게 허락하는 자유의 크기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신뢰가 만든 공간이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제 기사는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요. 결론은 더 차갑고 단단해야 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앞으로 무엇을 바꿔놓을지 말이죠. 저는 문득 학교 상담실에서 봤던 교통카드 안내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종이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전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통카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자유의 증표였죠. 아이가 세상을 혼자 탐험할 수 있다는 허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는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조각을 맞춰야 했어요. 왜 여기선 가능한지, 왜 유럽에선 불가능해졌는지 그 질문에 답해야 했죠. 그래야 이 이야기가 완성될 테니까요. 저는 다시 독일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결국 무엇이 가장 달랐나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거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설명했죠. 독일에선 모든 게 사라져요. 자전거를 묶어두면 바퀴만 남고요. 가방을 놓으면 없어지고요. 심지어 화분도 없어져요. 베란다에 둔 화분까지요. 여기선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복도에 신발을 놔둬도 자전거를 세워둬도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다. 그게 신뢰의 정의였어요. 물건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 아이가 돌아오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 모든 게 그대로 있는 사회였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작동하는 사회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독일은 그렇게 됐을까요? 아빠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빨리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됐죠. 통합도 안 됐고 규칙도 안 지켜졌어요. 결국 신뢰가 무너졌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관용이었어요. 다문화, 개방성, 환영. 좋은 말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범죄율이 올라갔고 거리가 위험해졌어요. 특히 여성들에게요. 그리고 그걸 말하면 인종차별주의자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문제는 계속 커졌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이에요.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이건 민감한 주제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유럽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치안이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였죠. 서로를 믿는 방식이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건 동질성 때문이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는 문화 때문이죠. 여기도 외국인 많아요. 이태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라요. 지하철에서 줄을 서요. 신호를 지켜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밤에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죠.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엄마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파리는 이제 파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파리는 아름다웠어요. 에펠탑 아래를 걸었고 센 강변에서 와인을 마셨죠. 지금은 지하철이 무서워요. 거리가 더러워요. 밤에는 나갈 수 없어요. 특히 여자 혼자는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괜찮다고 해요. 통계가 좋아졌다고 하죠.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고요. 하지만 우린 거리에 살아요. 우린 매일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요. 통계는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걸 지키고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간단히 대답했어요. 경계하니까요. 조심하니까요. 그리고 규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유럽은 규칙을 포기했어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요. 이탈리아 아빠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안전한 곳을 잃었어요. 우린 모두를 환영했죠.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우리 방식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규칙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린 아무 말도 못했죠. 말하면 나쁜 사람 취급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제 딸은 밤에 산책을 못해요.
16살인데요. 여기선 10살 아이가 밤에 혼자 다녀요. 이게 정상이에요. 로마가 비정상이 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가장 어려운 문장을 썼습니다. 안전은 선의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규칙과 경계가 필요하다. 이 문장이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배타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본 사실이었죠. 유럽 부모들이 직접 말한 거였어요. 한국이 안전한 이유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가 규칙을 지키고 일탈을 용인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었죠. 그게 때로는 경직되어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경직성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자유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변한다면? 만약 여기도 같은 길을 간다면? 독일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우린 또 다른 곳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본, 싱가포르, 그것도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그 말이 제 기사의 마지막 경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은 당연하지 않아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정말 어려워요. 유럽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매일 거리에서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착하는 사람들을 보러 왔어요. 유럽발 비행기가 도착했고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이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한 프랑스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직 긴장한 표정이었죠. 습관이었을 거예요. 유럽에서 익힌 경계의 습관이요. 하지만 아이는 달랐어요. 이미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공항 화장실 깨끗해?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그럼, 정말 깨끗해. 그 작은 대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것. 그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았죠. 공공공간이 관리된다는 뜻이었어요. 규칙이 작동한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가족들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안전. 그 두 글자였죠. 하지만 그 안전의 의미는 복잡했어요. 단순히 범죄가 없다는 게 아니었죠. 신뢰가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규칙이 지켜진다는 거였죠. 아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부모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왜 한국만?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일본도 싱가포르도 대만도 비슷했죠. 공통점이 있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문화, 공동체 의식,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죠.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우선하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유럽은 달랐습니다. 유럽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뒀어요. 그건 아름다운 가치였죠. 인권의 승리였고 민주주의의 결실이었어요. 하지만 자유가 무책임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관용이 방치로 변했을 때 안전이 무너졌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결국 아무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죠. 독일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거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물건이 그대로 있을 때,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는 신뢰를 느낄 수 있죠. 신뢰는 작은 것들로 증명돼요. 저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문장들이 논란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피난처는 전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는다. 안전한 거리, 믿을 수 있는 이웃, 아이가 웃으며 걸을 수 있는 밤. 그게 2026년 유럽 가족들이 찾는 피난처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서울에서 찾았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추가했어요. 하지만 안전은 공짜가 아니다. 지켜야 한다. 유럽이 잃어버린 것을 한국이 아직 지키고 있다면 그건 행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기사는 완성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질문이 남아 있었죠. 한국은 이걸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유럽과 같은 길을 걸을까? 언젠가 서울도 파리처럼 베를린처럼 런던처럼 될까? 답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선택은 있다는 거예요. 유럽도 선택했어요. 관용을, 개방을, 다양성을요. 모두 아름다운 가치들이었죠. 하지만 그 가치들을 지키는 방법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죠. 한국도 언젠가 선택할 거예요. 무엇을 지킬 것인지, 무엇을 바꿀 것인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저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지하철 표지판을 보면서요. 부모는 보이지 않았죠. 그 아이는 두렵지 않아 보였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걸었죠. 세상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걸 이 아이는 알까?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까? 유럽 아이들이 잃어버린 자유라는 걸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겠죠. 아이는 그냥 아이로 살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 없이요.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요. 저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마드리드로요. 제 도시로요. 하지만 이제 그 도시를 다른 눈으로 볼 거예요.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제 조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미안해. 우리가 내게 물려줄 세상이 이렇게 됐어.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죠. 그 불빛 아래에서 아이들이 걷고 있을 거예요. 혼자서요. 웃으면서요. 지하철을 타고 편의점에 들르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요. 그게 이 도시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건물도 기술도 아닌 바로 그 평범한 풍경이요. 피난처의 의미를 이제 알았어요. 그건 화려한 건물이나 경제 성장이 아니에요. 첨단 기술이나 문화 콘텐츠도 아니죠. 아이가 밤에 웃으며 걸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게 전부였기에 그렇게 귀했습니다. 유럽 가족들은 그걸 알았어요.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가치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풍경이 남아있을 거예요. 밤거리를 걷는 아이들, 웃는 얼굴들, 그대로 남아있는 물건들. 그게 제 기사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당연함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